봄바람이 제법 따뜻해진 3월의 어느 날 청양군 모래실 마을에는 55년 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우뚝 솟은 해발 400m 남짓한 봉우리가 드디어 개발업체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었죠. 마을회관에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최영수 이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올해 63인 그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었어요. 굵은 손가락으로 도장을 꾹 누르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개발업체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산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펜션과 캠핑장을 조성해서 도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숙했던 그 산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쉬웠거든요. 더욱이 그 산에는 마을 사람들조차 잘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계약이 끝나고 나서 영수는 산을 바라보며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55년 전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때 자신은 고작 8살이었는데 개발 공사는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중장비들이 마을 입구까지 들어왔고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굴삭기가 산 중턱을 파기 시작한 것은 공사 시작 사흘째였습니다. 기사 박현태 씨는 20년 넘게 굴삭기를 운전해온 베테랑이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이상했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흙을 파내는데 뭔가 딱딱한 것들이 자꾸 걸려서 이상하더라고요. 현태 씨가 더 조심스럽게 파내자 땅속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하얀 조각들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뼈 같았어요. 그것도 사람의 뼈 말입니다. 현태 씨가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감독을 불렀습니다. 감독도 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했죠. 더 파보니까 아이들 옷가지와 신발 그리고 작은 해골들이 여러 개 나왔거든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장 감독이 개발업체 본사에 연락을 취했고 곧 경찰서에도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영수 이장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굴삭기 주변에 둘러친 노란 테이프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5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이런 일이. 영수의 중얼거림을 듣고 현태 씨가 물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뭔지 아세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55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세상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오후 2시쯤 청양경찰서에서 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통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다는 연락도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70 넘은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혹시 1970년에 없어진 그 쌍둥이들 아닐까? 박민수, 박민호 말이야. 그때 온 동네가 뒤져도 못 찾았잖아. 그때 그 아이들은 9살이었지. 참 착하고 똑똑한 아이들이었는데. 영수는 할머니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다시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국과수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전문 장비를 가지고 와서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조명등을 켜고 밤늦도록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놀라서. 하지만 영수의 마음속은 폭풍 같았습니다. 55년 전 그날 8살 소년이었던 자신이 목격한 끔찍한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결국 1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는데 꿈속에서도 55년 전 그 산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다음 날 아침 국과수에서 첫 번째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유골들은 모두 어린이의 것이었고 사망 시기는 1970년에서 1971년 사이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유골에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55년 전 실종되었던 아이들이 정말 그 산에 묻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영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55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진실의 무게가 이제는 너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말하기는 더 두려웠어요.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그리고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 오후 영수는 산을 바라보며 또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요. 1970년 가을 단풍이 한창 아름다울 때였습니다. 8살 최영수는 친구들과 함께 뒷산에서 도토리를 주우며 놀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산은 아이들에게 천국 같은 놀이터였거든요.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했죠. 영수는 박민수, 박민호 쌍둥이 형제와 함께 산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민수야, 여기 도토리 엄청 많다. 어린 영수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일란성 쌍둥이여서 누가 형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성격은 조금 달랐는데 민수가 좀 더 활발했고 민호는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형, 우리 더 위로 올라가 볼까? 민호가 형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쌍둥이지만 민수가 몇 분 먼저 태어나서 형이었거든요. 그래, 올라가자. 영수야, 너도 같이 갈래?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아이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산 중턱을 넘어서자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하고 바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탕탕. 연이어 몇 발이나 들렸어요. 뭐야? 무슨 소리지? 영수가 겁이 나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민수와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냥꾼인가?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사냥을 한다면 한두 발만 쏘면 되는데 계속해서 총소리가 들렸거든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큰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그때 보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검은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그들 앞에는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영수가 아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김철이, 이순이,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 온 것 같은 아이들도 보였어요. 모두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고 있었고 군복을 입은 남자들은 뭔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수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어요. 탕탕탕. 다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수가 눈을 뜨자 아이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민수와 민호도 옆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쓰러진 아이들을 어딘가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삽을 가져와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때 민수가 무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응. 그 소리를 들은 군인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나? 영수와 쌍둥이들은 더욱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나와. 나오라고. 군인의 큰 소리에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 했어? 영수는 너무 무서워서 대답도 못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토리 주우러 왔어요. 군인이 다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5명 정도였는데 얼굴이 무척 무서웠어요. 이 아이들도 봤을 텐데. 한 사람이 말하자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놈들이니까 기억 못할 거야. 아니야, 위험해. 입단속을 시켜야 해. 영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높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부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높은 계급의 군인은 아이들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마을 아이들이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을로 보내. 대신 그는 부하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영수는 들을 수 없었지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군인들이 아이들을 마을 쪽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춰 서더니 민수와 민호를 따로 불렀어요. 너희 둘 이리 와. 영수는 왜 쌍둥이들만 따로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무서운 예감이 들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넌 먼저 내려가. 얘네들은 나중에 보낼게. 한 군인이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민수와 민호를 뒤돌아보며 산을 내려왔어요. 그때가 쌍둥이들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마을에 도착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또 누가 믿어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민수와 민호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영수도 어른들과 함께 산을 뒤졌지만 아이들은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도 와서 수사를 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종으로 처리되었죠. 영수는 그 후로도 계속 그날의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쌍둥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수없이 생각했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영수는 국가수 요원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그때 그 아이들이 거기 묻혀 있다면 자신도 무슨 일에 휘말릴지 모르겠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5년 전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2층 과거사 정리수사부에서는 새로운 사건이 배당되고 있었습니다. 한미영 검사는 책상에 놓인 파일을 집어들며 한숨을 쉬었어요. 또 과거사 사건이네요. 올해 45인 미영은 과거사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검사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과거사 사건들을 다뤄왔지만 여전히 새로운 사건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집단 매장지 발견 관련 수사 사건. 미영은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실종된 박민수, 박민호 쌍둥이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발견된 육골은 모두 어린이의 것이고 사망 시기는 1970년에서 1971년 사이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부 육골에서 외상 흔적 발견, 타살 가능성 높음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미영은 즉시 현장 출장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직접 현장을 보고 관련자들을 만나봐야 실체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다음 날 오전 미영은 부검사 이준호와 함께 청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 이런 오래된 사건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해야죠.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청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산 중턱이 파헤쳐진 자리에는 여전히 국과수 요원들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현장 감식관이 미영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12구의 육골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만 5세에서 만 12세 사이의 어린이들로 추정되고요. 사인은 확인됐나요? 일부는 총상으로 보입니다. 두개골에 총알 관통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어요. 미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매장 방식도 특이합니다. 마치 급하게 묻은 것 같아요. 관이나 수에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흙으로 덮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후 미영은 마을로 내려가서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아꼈어요.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저는 아직 어렸거든요. 이런 식의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최영수 이장은 달랐습니다. 미영이 그를 만났을 때 영수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역력했어요. 이장님, 1970년 당시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그때 저도 어렸으니까. 영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놓치지 않았어요.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박민수, 박민호 쌍둥이를 기억하시나요? 이 질문에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네, 기억나요. 같이 놀던 친구들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언제 봤는지 기억하세요? 영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미영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가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미영은 청양 시내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미영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관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미영은 1970년 당시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당시는 박정희 정권이 한창 산업화를 추진하던 시기였어요.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허술했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왜 아이들이 집단으로 살해당했을까요? 미영은 노트에 몇 가지 가능성을 적어봤습니다. 첫째, 정치적 사건에 연루됨. 둘째, 조직 범죄에 휘말림. 셋째, 우발적 사고 후 은폐. 하지만 어떤 가능성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다시 영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이장님, 어제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 보이시던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수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오래된 일이라서요. 미영은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미영은 청양군청에서 1970년 당시 행정문서들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서가 분실되었거나 폐기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이상하네요. 보통 이런 공식 문서들은 장기 보존 대상인데 담당 공무원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마 보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미영은 의도적인 은폐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 검사가 서울로 돌아간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최영수에게는 견딜 수 없는 밤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55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제는 목구멍까지 차올라와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도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수야, 며칠째 이러니? 병원에라도 가볼까? 괜찮아. 그냥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국과수에서 발견된 유골들이 정말 그때 그 아이들인지 자신이 목격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만약 자신이 증언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그 군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을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영수는 검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미영 검사님께 연결해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전화가 연결되자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님, 저는 청양 모래실 마을 이장 최영수입니다. 네, 이장님. 무슨 일이시죠? 제가 그때 봤습니다. 19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이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2시간 후 미영은 다시 청양에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마을회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굴이 며칠 새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이장님 힘드셨겠지만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영이 따뜻하게 말하자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5년 동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1970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민수, 민호와 함께 뒷산에 도토리를 주우러 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영수의 증언은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미영은 녹음기를 켜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총소리를 듣고 바위 뒤에 숨어서 보니까 검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줄 세워놓고 있었어요.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총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영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군인들의 특징을 기억하시나요? 계급장이나 부대 표시 같은 것들요. 대충은 기억나요. 한 사람은 계급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차량도 있었어요. 군용 트럭이었는데, 영수는 기억나는 대로 세세한 내용들을 증언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 다음이었어요. 저와 민수, 민호를 발견한 다음에 높은 사람이 뭔가 지시를 했어요. 저는 혼자 보내주고 쌍둥이들은 따로 데려갔거든요. 왜 따로 데려갔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마 목격자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영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마을 어른들 몇 분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그 후로 이 일은 아예 실종으로 처리됐습니다. 어떤 어른들이었나요? 당시 이장이었던 김봉수 씨,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이었던 박상호 씨. 모두 돌아가셨지만요. 미영은 점점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이장님, 그동안 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영수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누가 믿어줄 것 같았나요? 8살 아이의 말을.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나곤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면서요.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나요? 한 15년 전까지도 가끔 왔어요. 요새는 안 오지만. 미영은 이 사건의 배후에 얼마나 큰 조직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의 증언을 모두 듣고 난 후 미영은 말했습니다. 이장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위험해지는 건 아니겠죠? 최대한 보호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증언을 해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미영은 서울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55년 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수의 증언대로라면 이 사건에는 당시 권력층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미영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영수의 충격적인 증언을 들은 미영은 55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970년 당시 그 지역에 어떤 군부대나 정부기관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를 찾는 일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난색을 표했거든요. 그 시기 군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서. 미영이 검사 신분을 밝히고 공식 요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마찬가지였어요. 분실되었거나 보존 기간이 지나서 폐기된 문서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끈질기게 자료를 찾아본 결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1969년부터 1976년까지 청양군 일대에 제양군인재활병원이라는 시설이 운영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정신과 치료를 위한 시설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일반 병원과는 달리 군부대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미영은 즉시 그 병원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현재는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건물의 흔적들은 남아 있었거든요. 현장을 둘러보면서 미영은 인근 주민들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 병원 환자들이 참 불쌍했어. 밤마다 소리 지르고 가끔 도망쳐서 산으로 올라가고. 도망간 환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군인들이 와서 잡아갔지.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한번 도망가면 다시는 못 봤어. 할머니의 증언은 영수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더 구체적인 증언을 해주었어요. 병원 원장이 정부 고위층과 자주 만났어. 검은 차들이 와서 비밀 회의를 하곤 했지. 미영은 당시 병원 관련자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령으로 사망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 다행히 당시 간호사였던 박정순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78세인 정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하지만 미영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자 조금씩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원장님이 이승만이라는 분이었는데 참 무서운 사람이었어. 어떤 면에서 무서우셨나요? 환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 특히 말을 안 듣는 환자들은.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갑자기 사라졌어. 산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지. 산으로 보낸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 후로는 그 환자들을 다시 볼 수 없었으니까. 정순 할머니는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정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원장과 회의를 했어. 그럴 때면 우리는 모두 집으로 보내졌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군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어. 미영은 점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조직적인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압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미영의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가 불러서 말했어요. 미영아, 이 사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뜻이신가요? 오래된 일이고 관련자들도 대부분 고령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미영은 상관의 말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노골적인 압력이 왔습니다. 검찰총장실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이 사건 관련해서 상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 중간중간 보고하라고 하던데. 평소 같으면 이런 과거사 사건에 고위층이 관심을 갖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미영은 이 사건의 민감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미영은 당시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인 김대식이었어요. 1970년 당시 김대식은 청양군수였습니다. 당시 실종사건 처리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미영이 김대식 의원실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비서실에서는 일정상 어렵다는 답변만 했어요. 하지만 미영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김대식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보니 그가 1970년 군수 재임 중에 여러 차례 서울을 오가며 정부 고위층과 만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군수 임기를 마친 후 중앙정부로 발탁되어 승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보통 지방 공무원이 중앙으로 발탁되는 일은 흔하지 않은데 말이죠. 미영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에게 익명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검사님 조심하세요. 그 사건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누구시죠? 그걸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전화는 그것으로 끊어졌습니다. 미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여전히 숨기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미영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거대한 벽을 뚫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55년 전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미영은 혼자서는 이 거대한 벽을 뚫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압력이 거세지고 있었고 관련 자료들을 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영은 언론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탐사 보도로 유명한 시사 주간지 진실추적의 기자 이성호를 만나기로 했어요. 성호는 45살로 20년 넘게 탐사 보도를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과거사 은폐 사건들을 다수 다룬 경험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울 중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검사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시다니 놀랍네요. 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영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성호에게 설명했습니다. 1970년 집단 살인 사건, 영수의 증언, 재향군인병원,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은폐 시도까지. 성호는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큰 사건이네요. 만약 사실이라면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인데.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성호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해보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거예요. 미영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성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영수의 증언 녹음, 국과수 감정 결과, 재향군인병원 관련 문서들 등등. 성호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일단 당시 병원장 이승만에 대해 더 조사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김대식 의원과의 연관성도. 성호는 미영보다 훨씬 많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이승만 원장은 1977년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지만 당시 주변에서는 의문사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왜 의문사라고 했을까요? 병원 폐쇄 직후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개인 파일들도 모두 사라졌고요. 성호는 더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김대식 의원 관련해서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가 군수였을 때 청양군 예산 중 상당 부분이 특별사업비 명목으로 집행됐는데 사용 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어요. 특별사업비라니요? 보통 이런 명목은 정부의 극비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에요. 민간인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두 사람은 본격적인 공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공식 채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성호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얻었어요. 그런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더 노골적인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미영의 상관이 불러서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 사건 다른 부서로 이관하기로 했어. 갑자기 왜요? 상부 지시야.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서.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건을 배당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미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검사님, 이제 정말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하죠? 언론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해 봅시다. 여론이 형성되면 검찰도 다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호는 진실추적의 특집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1970년 청양 아동 집단살인 은폐 의혹이었어요. 기사가 나가기 전에 성호는 김대식 의원실에 사실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는 터무니없는 추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심지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경고까지 보내왔습니다. 성호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수록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드디어 기사가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민들은 분노했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아이들에게 정의를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하지만 정부와 관련 인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어요. 근거 없는 추측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의 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혹을 갖게 되었거든요. 미영도 개인적으로 계속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건에서 손을 뗐지만 성우와의 공조는 계속했어요. 그러던 중 미영에게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970년 당시 청양군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의 자녀가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일기장이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일기장에는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었어요. 오늘 군수님께서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회의를 했다. 병원 환자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더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며칠 후의 기록. 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군인들이 와서 뭔가 작업을 했다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 하지만 아이들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 일기장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영과 성호는 이제 확신을 갖고 더 강력하게 진실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성호의 첫 번째 기사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점점 거세졌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정부와 관련 인사들은 여전히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호는 두 번째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거든요. 성호가 추가로 발굴한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1970년 당시 제양군인병원에서 근무했던 군의관의 개인 기록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그 군의관은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지만 그의 유족이 보관하고 있던 개인 문서들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장의 지시로 문제 환자들을 별도 시설로 이송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시설이 어디인지 환자들에게 어떤 치료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불안하지만 명령이라 어쩔 수 없다. 더 충격적인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산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병원장은 훈련이라고 했지만 환자들의 비명소리도 함께 들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기록.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지만 말할 수도 없다. 만약 이것이 알려진다면 나도 위험해질 것이다. 그저 이 기록만이라도 남겨둔다. 성호는 이 자료와 함께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앙정부의 비밀 문서까지 입수할 수 있었어요. 정부 내부 문서에는 사회부적응자 재교육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극비 프로젝트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 중 PTSD 등으로 사회복귀가 어려운 인원들을 특별 관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특별 관리의 실체는 참혹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비밀리에 제거하는 것이었거든요. 성호는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1970년 청양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당시 정부는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정신적 후유증 문제를 은밀히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인도적이지 못했어요. 성호는 확보한 문서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양군인병원은 겉으로는 치료시설이었지만 실제로는 문제 환자들을 제거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환자들이 탈출해서 산으로 도망가면 군부대가 출동해서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고한 아이들까지 희생된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제거된 것이죠. 성호는 영수의 증언도 공개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가 55년 만에 용기를 내어 진실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언론은 일제히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국가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박했거든요. 김대식 의원도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민들이 달랐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어요. 아이들에게 정의를 진실을 밝혀라 국가는 사과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여론에 밀려 국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에서 국정감사를 요구했고 여당 내에서도 진상규명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나타났어요. 미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자신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 언론과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검찰총장이 이 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한 것이었어요. 미영의 상관이 황급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 사건 다시 내가 맡아. 갑자기 왜요? 여론이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제대로 수사해서 결과를 내놔야 할 것 같아. 미영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사건을 막으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다시 공식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미영은 즉시 영수를 공식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녹화까지 하면서 정식 조서를 받았어요. 영수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미영이 격려하자 용기를 내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미영은 김대식 의원에게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김대식은 어쩔 수 없이 검찰에 출석했지만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했어요. 당시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하지만 미영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군수 재임 중 특별사업비로 집행하신 예산 내역입니다. 이것도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김대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서울 출장 중 만나신 정부 관계자들 명단입니다. 미영의 치밀한 수사와 성호의 탐사보도 그리고 시민들의 끈질긴 요구가 결합되어 마침내 정부는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담화를 발표했어요. 1970년 청양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담화문에는 당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아무 잘못 없이 희생된 어린 생명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미영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김대식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었습니다. 비록 고령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공원이 조성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산 자락에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뛰어놀던 그 자리에 말이에요. 추모공원 준공식이 열리는 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희생자 가족들, 시민사회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진실 규명에 힘써준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장 중요한 손님은 최영수였습니다. 이제 64이 된 그는 50년 만에 친구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추모비 앞에서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야 너희를 위해 뭔가 할 수 있게 됐어.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영도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추모비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민수, 박민호를 비롯해서 그날 함께 희생된 모든 아이들의 이름이 말이에요.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0년 가을 이곳에서 꺾인 어린 생명들을 기리며 진실은 시간을 뛰어넘어 반드시 밝혀진다.
추모식이 끝난 후 영수는 혼자 추모비 앞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미영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요. 영수의 얼굴에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50년. 참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군요. 성호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장님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위로 모임이 열렸습니다. 50년 만에 친구들을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당시 기억을 하나둘 꺼내 놓으셨습니다. 민수, 민호 참 착한 아이들이었는데 그때 온 동네가 난리였지. 찾으려고 밤새 산을 뒤지기도 하고 아이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결국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영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다시 한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미영은 마을을 떠나기 전에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장님 앞으로는 편안히 지내세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실 일은 없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산 너머로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져 있었어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네요.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두 사람은 조용히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고요. 몇 달 후 미영은 새로운 과거사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청양 사건의 경험이 큰 힘이 되어줄 것이었어요. 영수는 마을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추모공원을 찾아가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50년 만에 찾은 평안이었습니다. 추모공원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꽃을 바치고 묵념을 올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짐했어요. 어린 학생들도 견학을 왔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서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단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란다.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추모비를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추모공원에는 눈이 내렸고 추모비도 하얀 눈으로 덮였어요. 영수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눈을 쓸어내며 비석을 닦아 주었어요. 민수야, 민호야. 추우면 안 되겠지?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친구들의 대답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50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이 세상에 나왔고 억울했던 영혼들이 위로받았으며 생존자도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다짐의 시작 말이에요. 추모공원 입구에 걸린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 문구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마치 미래를 향한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추모공원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매주 한 번씩 이곳을 찾았어요. 이제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추모비 앞에 앉아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영수가 고개를 돌리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저는 박민수의 조카 딸 박은지라고 합니다.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에게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의 손녀딸이라는 것이었어요.
민수 삼촌 이야기를 할아버지께 많이 들었다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은지는 영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주셔서 민수 삼촌과 민호 삼촌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영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리라고 하셨어요. 은지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어린 민수와 민호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건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라고 하셨어요. 영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55년 전 그 해맑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할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가끔 찾아뵐게요. 영수는 혼자 남아서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추모비에 대고 말했어요. 민수야, 민호야. 너희 조카 딸이 이렇게 예쁘게 컸다. 너희도 좋겠지? 바람이 불어와서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해 가을 미영은 또 다른 과거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이었어요. 청양 사건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호도 계속해서 탐사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성호가 미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검사님, 청양 사건이 교과서에 실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영은 기뻤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게 될 테니까요. 몇 년이 흘러 2028년이 되었을 때 청양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과거사 청산과 정의 실현의 모범 사례로 연구되고 있었어요. 영수는 이제 67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가끔 학교나 시민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했어요. 한 중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거든. 그리고 누가 믿어줄지도 확신이 안 섰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었어. 그럼 언제부터 말씀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계기가 있었지. 그 뼈들이 발견되었을 때 이제는 정말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더 이상 친구들을 그렇게 둘 수는 없었거든.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영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보면 용기를 내어 말해야 해. 비록 무서워도 말이야. 그것이 더 큰 불행을 막는 길이거든.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수는 그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이면 벌써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날 밤 영수는 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은지가 준 민수와 민호의 사진이었어요. 옆에는 자신도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여보, 뭘 보고 있어요? 아내 순자가 물었습니다. 친구들 사진이야. 이제는 마음이 편해서 자꾸 보게 되네. 순자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서 정말 잘했어요. 그 친구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렇겠지? 영수는 사진 속 친구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9년 봄 추모공원에서는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미영도 참석했습니다. 이제 50대가 된 그녀는 과거사 정리수사부 부장이 되어 있었어요. 성호도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탐사 보도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후배 기자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증언을 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55년 동안 간직했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옳은 결정이었어요. 참석한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영수는 혼자 추모비 앞에 남았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대화를 시작했어요. 민수야, 민호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기억해줬어. 고마운 일이지? 추모비에 새겨진 이름들이 따스한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가져온 꽃을 비석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너희도 편안히 쉴 수 있겠지? 바람이 불어와서 꽃잎들을 날렸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친구들이 대답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해가 기울어 가면서 추모 공원도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추모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가슴 한편에 있던 무거운 돌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자랄 것이라고. 그날 밤 영수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평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영수는 다시 8살이 되어 민수, 민호와 함께 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새 친구는 해맑게 웃으며 도토리를 주우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 친구는 해질 때까지 신나게 놀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꿈에서 깬 영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영수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청양 사건은 한국 현대사 교육의 중요한 사례가 되었고 전국 곳곳에서 과거사 청산 운동의 모델이 되었어요. 미영은 대검찰청 과거사 정리수사부장으로 승진해서 더 많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언론계의 원로가 되어 진실 추구의 중요성을 후배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마을에서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정의 실현의 상징이 되었어요. 추모공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자주 찾았는데 선생님들은 이곳에서 역사의 교훈을 가르쳤어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밝혀질 수 있지만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영수는 추모공원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도 과거사와 관련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진실이 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영수가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무서워해요. 저도 55년이나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몇 달 후 그 노인도 용기를 내어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과거사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영수의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청양 사건이 해결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어요. 청양 사건이 보여준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영수는 이제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가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와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어요. 어느 대학교 강연에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후회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감당하셨던 것을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있죠. 좀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후회가요. 하지만 그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결국 진실을 말했다는 것이니까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영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저희보다 훨씬 용감하고 똑똑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보면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세요. 개인의 작은 목소리가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영수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영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젊은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해 겨울 영수는 마지막으로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추모비 앞에서 영수는 평소와 같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 너희도 이제 편안하지? 바람에 눈송이들이 춤을 추듯 날아다녔습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추모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친구들아. 너희 덕분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평안한 미소를 띤 채 영원한 잠에 들었어요. 영수의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영, 성호를 비롯해서 그의 용기에 감동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배웅을 했어요. 장례식장에는 용기 있는 증언자를 추모하며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영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최영수 이장님은 개인의 용기로 역사를 바꾼 분입니다. 그분의 증언이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호도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이장님께서 보여주신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영수는 추모공원 한편에 안장되었습니다. 민수와 민호의 추모비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으로 진실을 밝힌 사람. 최영수 1962-2042. 진실은 시간을 뛰어넘는다. 영수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책으로도 출간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최영수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도덕 시간에 가르쳐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수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세대들이 생겨났지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다. 개인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교훈들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추모공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최영수의 묘소도 함께 참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어느 봄날 한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는 왜 여기 계세요? 엄마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주 용감한 분이셨단다. 무서워도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억울한 친구들의 한을 풀어주셨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용기란다. 이렇게 영수의 용기는 세대를 뛰어넘어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추모공원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추모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추모공원은 고요한 평화에 쌓였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